컴패션 박연경입니다. 2015년 컴패션 북한사역 썸밋 이후 벌써 만 5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늘 한결같이 신실하게 동행해주신 파트너 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얼마 전에 김정은 건강 이상설로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북한 정세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소개해 드릴게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 교수 박원건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호령 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먼저 이 두 분의 발제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박원건 교수님께서 코로나19가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같이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컴패션과는 저도 동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이다. 또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신 분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같이 잘 동역해 나가고, 특히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욱더 같이 기도로 함께할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을 바라본 지 좀 됐는데요. 특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 20일 가까이 잠행을 한 것은 상당히 의아한 그런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물론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좀 깨긴 했죠. 근데 그럼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잠행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의구심을 가질 그럴 상황들이 전개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4월 15일 이른바 태양절, 김일성 생일이라고 불리는 태양절 날 그 금수산 궁전을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 권력을 가진 후에 지금까지도 한 번도 그것을 거른 적이 없습니다. 태양절에 금수산 궁전을 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의 정통성이죠. 북한 체제라는 것이 김일성부터 내려오는 이른바 백두 혈통으로 그 정통성을 확보한 체제이기 때문에 거기는 당연히 가야 되고, 만약 가지 않는다면은 북한 주민들한테는 좀 불경스럽게도 비춰질 만한 상황이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와 또 독자적인 미국 제재를 포함해서 많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코로나19가 북한은 계속 전혀 전파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파의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이럴 때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금수산 궁전에 가서 태양절에 참배를 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었습니다만 결국 안 갔죠. 그래서 이 모든 20일간 잠행 동안 여러 가지 결국은 많은 부분 억측이라는 판단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돌게 된 그런 원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주목을 했던 게 4월 20일부터 24일 날까지 한국과 미국이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23일 날에는 미국과 일본이 또 연합 공중훈련을 했는데, 그 당시에 날라온 그 미국의 전략자산이죠. B-1B 랜서라는 전략폭격기가 있습니다. 2017년에 한반도 긴장이 매우 고조됐을 때 자주 왔던 그런 비행기, 그 전략폭격기인데요. 이번에도 그 한반도 인근을 왔었고 이런 공중훈련을 했었는데, 매번 이런 훈련을 할 때 북한은 가장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5월 달에 한미가 맥스 썬더, 물론 훨씬 더 그 대규모의 공중 연합훈련이긴 했습니다만 그 훈련을 하니까 당시에 그 북한의 조평통위원장,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리성곤 같은 경우에 이 남한과의 모든 대화를 중단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대부분은 이런 훈련을 하면 북한 공식 매체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 기간 동안에는 전혀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또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20일간의 그 행적을 우리가 샅샅이 알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이른바 위중설, 또 위독설, 심지어 사망설까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또 이 문제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 가능성은 열려 있죠. 우리가 2018년 직접 화면을 통해서 확인했고 또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늘 널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 올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것, 또 북한 체제의 특성을 이번에 확인한 그런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북한은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코로나19가 전혀 북한에 전파가 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월 30일 날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선포하고 중국과의 국경을 완전히 다 닫았죠. 근데 그 국가 비상 방역 체계는 4월 달에 다시 한번 연장을 하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계속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코로나19가 북한에 전파가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 특히 제 의견을 넘어서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국제사회, 유엔에서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일하는 FAO, 식량농업기구 부대표 같은 사람은 거의 확신컨대 북한에 전파가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국의 주한미군 사령관 에이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2번 공식적으로 자기는 북한에 확실하게 전파가 됐을 것이다. 물론 그 정확한 근거, 첩보는 얘기할 수 없지만 자기는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정황상 북한에서도 당연히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죠. 일단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북한이 계속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글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생각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알려지기로는 2월 초에 북한 보건성에서 직접적으로 국제기구와 국제 NGO를 통해 이 방역 물자를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국제사회는 미국을 비롯해서 이 방역 물자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 예외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빨리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방역 물자가 사실 2월 한 중순 말부터 중국 국경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이상하게 북한이 3월 말 돼서야 최초로 방역 물자를 북한 내부로 들여보내고 여전히 한 달 이상 방역 물자를 빨리빨리 수용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보거든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북한이 강력한 이 격리 체제를 동원을 해서 코로나19 전파를 사실상 성공적으로 봉쇄했다.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보면 중국에서 여러 가지로 북한을 도와주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 사이에 중국 쪽에서 많은 물자가 넘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방역 물자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북한은 사실상 방역 체계가 없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평가를 보면 전 세계 195개 국가 중에 북한이 가장 바닥입니다. 그 말은 뭔가 이런 전염병이 그쪽으로 전파가 됐을 경우에 북한은 그걸 대응할 만한 뭔가 치료나 예방을 할 만한 방법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혹시라도 전파가 됐으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사회의 관계를 보면 코로나19가 영향을 당연히 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북한이 작년 연말 12월 달에 이른바 정면 돌파 노선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기본 내용은 올해 최소한 11월 미국 대선이 있는 기간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놓고 보고 좀 장기로 놓고 보고 북한의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대신에 미국으로 하여금 이른바 북한의 발전권과 생존권, 저는 결국 제재 해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미국이 선제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북한은 미국과 어떤 의미 있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남북 관계도 북미 관계의 하위에 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풀려나가야 의미 있는 남북 관계를 갖고 있다. 그건 작년 8월 15일 날 우리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전향적인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만 8월 16일 날 좀 입에 담기도 민망한 표현을 쓰면서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한다라는 엄청난 비난을 가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끊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 지금까지도 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줬을 것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전파될 가능성은 크고, 그리고 전파가 되고 더 북한의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국가 비상 방역 체계로 국경을 막아버렸으니까 사실상 북한의 입장에서는 생명줄과 마찬가지인 중국과의 관계, 무역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면 돌파 노선을 위해서는 경제가 뒷받침해주고 그들의 표현에 자력갱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러면 북한은 두 가지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북한한테 확실하게 익숙한 방법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벼랑 끝 전술로 몰고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많이 바라는 좀 우호적인 입장으로 국제사회에 다시 나오는 거고. 근데 현재로서는 사실은 그 두 번째 가능성은 크지 않게 보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의 상황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여전히 정면 돌파 노선을 길게 갖고 가고, 그리고 필요한 경제적인 것들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의 이 남북 관계와 한반도의 뭔가 지금 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이 상황들이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호령 박사님께서 코로나19가 북한 내부, 북한 정권,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비단 우리에게만 영향을 준 게 아니고요. 북한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그런 피해가 북한에 퍼진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노동신문을 보면 북한이 얼마만큼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자세하게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전개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매일같이 하고 있고, 러시아라든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코로나 상황을 일일이 배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지금까지도 전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미국과 일본의 코로나 상황과 관련돼서 굉장히 팩트 위주로 감염병의 숫자라든지 또 사망자의 숫자를 매일같이 데이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그 코로나 상황과 관련돼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굉장히 WHO에 기준한 그러한 그 방역 방법을 알려주면서도 2월 말에는 정치국 확대 회의를 통해서 국가 비상 방역 체계만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초비상 방역 체계라는 거를 또 채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역시 또 부족해서 4월 그 10일 날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이틀이 연기가 됐는데요. 4월 12일 날 13차 최고인민회의 3차 회의가 개최됐는데 이때 채택된 내용들이 뭐냐면 국가 비상 방역 체계와 관련된 법률을 채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북한 차원에서는 법률적인 문제까지 이 비상 방역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전날 또 뭐가 있었냐면 4월 11일 날 정치국 회의를 했었죠. 이때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게 4월 12일부터였죠. 20일간 이렇게 나오지 않았던 모습은 코로나와 관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근거를 대볼 수가 있는데 그 앞에서 개최된 정치국 회의에서 이후에 있을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할 법률과 관련된 건 이미 정치국 회의에서 모든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최고인민회의가 평양에서 열렸는데 이때 모두 다 대의원들이 다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 다 올라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왜 10일 날 예정됐던 게 12일로 이틀간 미뤄졌을까? 그 중에 발열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각 지역별로 코로나와 관련된 것이 계속해서 없다라고 하지만 그와 유사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의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북한 당국이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관련돼서 북한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계속 숫자는 없다라고 하지만 WHO에서 2월 달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제 팬데믹이다라고 선포를 한 이후부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신문에서요. 2월 말 3월 달에 가서는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을 해제했다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북한이 발표를 해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점인 거죠. 각 도별로 한 번씩은 다 나왔어요. 그렇다면 북한이 코로나가 이다 아니다 라는 부분을 떠나서 분명히 발열 증상이 있는 거와 관련돼서 굉장히 유의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평양에 있는 주요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를 지방에 파견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 역시 북한이
자기네들은 그 방역 문제로 인해서 지원을 보냈다라고 하지만 단순히 그러한 측면에선 볼 수 없다라는 측면에 우리가 또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올해가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 75주년이 돼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선전선동, 어떻게 보면 정치 사상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계기,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정주년을 많이 이용하죠. 즉 0, 5, 10으로 끝나는 특별한 해에 관련돼서 그 체제를 선전하는 그런 홍보의 해로 삼는데, 올해 같은 경우와 당 창건 기념일 75주년이기 때문에 이 해에 맞춰서 뭔가를 보여주겠다. 근데 지금 보세요. 보여줄 만한 것이 사실상 경제 부분을 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북한이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전선동이 뭐밖에 없을까요? 군사 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즉 자력갱생 부분과 관련된 또 하나의 또 축이 있다면 여기가 자위력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위력 강화와 관련돼서 지난 연말에 북한이 그 5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지금껏 세상이 보지 못한 그러한 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부분과 관련된 그 부분을 완성시키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서 지금 한반도가, 우리도 역시 그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 거죠. 그런 경제 문제 어려움에 더불어서 또 북한이 그런 식으로 자체의 어떻게 보면 역량, 김정은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 전 주민을 하나로 똘똘 뭉치기 위해서 위협적인 부분을 강조시켰을 때, 그때는 또 한 번의 이 한반도의 또 위기 부분이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여전히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제 잘 들었고요. 이제는 몇 가지 질문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북한 정세를 이야기 나눌 때 미국의 대북 정책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의 경쟁 구도 안에 있는데, 각각의 후보자들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그 북미 관계가 진행될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올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재선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맞는 거고,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에 비해서 코로나19를 트럼프 대통령이 잘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면서 조 바이든 후보와의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지금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최소한 올 11월까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른바 금지선,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죠. 그 레드라인의 핵심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핵실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도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이 됐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친분 관계를 여전히 내세우면서 미국 본토가 안전해졌다. 그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이 없고 핵실험이 없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일종의 외교적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북한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 어떻게 보면 북한을 지금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아까 우리 이호령 박사 얘기한 것처럼 정면 돌파 노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담화를 통해서 미국이 국내 정치적으로 북한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새로운 전략 무기를 머지않은 순간 보여주겠다라고 북한이 12월에 공언한 것으로 보면 그 레드라인을 넘을 가능성은 완전 배제되진 않은 상태인데, 이제 그걸 통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미국한테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11월까지는 북한이 레드라인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요. 또 하나는 뭐 가장 북한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발전권과 생존권, 제재 완화인데 그 생각은 지금 미국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붙잡고 있는 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다라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그런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11월까지
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내세우면서 관리하는 모드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조 바이든 후보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대북 정책이 훨씬 더 강경하다. 94년에 미국 클린턴 행정부 때 그 북한 영변 핵시설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그런 군사적인 옵션의 사용 가능성도 민주당도 갖고 있다라고 보는데, 글쎄 저는 뭐 조 바이든 후보의 대부분의 정책, 대북 정책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도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강조하고 있고요. 물론 차이점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자신의 협상수를 믿기 때문에 실무에서 충분한 대화가 안 이루어지더라도 담판을 통해서 뚫고 가겠다라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조 바이든 후보는 실무를 통해서 협상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계속 그럼에도 잘 풀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민주당도 비슷하게 경제 제재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효룡 박사님도 혹시 저도 기본적으로 그 박원순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 미국이 그동안 대선 전후로 대북 정책이 크게 변화를 보였던 적이 없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 진짜 코로나가 더 큰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뭐 미국 같은 경우 5월, 6월이 돼야 뭐 거의 이제 경제의 바닥을 치고 그 다음부터 올라올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과 관련돼서 미국의 유권자들이 정말 트럼프의 그 재선에 그 파란불이 될지 아니면 빨간불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짧게 생각하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재선은 뭐 거의 확실시 됐다라고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몇 달 만에 이게 점이 제대로 안 쳐지는 거죠. 이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어느 쪽이든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북 정책의 변화 여부라든지 앞으로 협상의 재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내년이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시점은 오히려 한국한테 우리에게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를 미국이 바라보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 미국과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어떤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한다면 그거를 조정해주는 그런 데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